이성우입니다. 올해 50살이고 무역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원래라면 이틀간의 부산 출장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내 미경이와 함께 4년째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요. 미경이는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보다 6살 어려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만난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요일 오후 갑자기 부산거래처 미팅이 취소됐어요. 상대방 대표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음 주로 미루자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당일 밤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KTX로 3시간 남짓이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미경이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깜짝 놀래켜 주고 싶었거든요. 요즘 학원 일로 바쁘다며 피곤해하던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기쁜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학원에서 돌아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 11시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아파트를 올려다보는데 우리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역시 깨어있구나 싶어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아내와 늦은 시간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놀랄 테니까요. 그래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키를 꺼내려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집 안에서 풍겨오는 분위기가 달랐달까요. 보통은 미경이가 혼자 있으면 조용한데 그날은 뭔가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벨을 눌러서 깜짝 놀래켜 줄까? 아니면 조용히 들어가서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장난을 칠까? 그런 소소한 고민을 하면서 키를 천천히 열쇠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4년간 쌓아온 재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쇠를 돌리면서도 여전히 기대감이 컸어요.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면서 살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재혼 후 이런 깜짝 이벤트는 처음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신발장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제 구두와 미경이 구두 외에 낯선 남성 구두가 한 켤레 더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은색 옥스퍼드화였는데 제 발보다 한 치수 정도 작아 보였어요. 280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와 있다는 뜻이었죠. 처음엔 미경이 학원 직원이 급한 일로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집까지 와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여직원들은 모두 여성이니까 남성 구두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집 안을 살펴보니 평소와 다른 점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남성용 재킷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평소에 혼자서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했던 건 집 안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 같은 게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평소보다 따뜻했어요. 미경이 혼자 있을 때는 보통 온도를 낮게 맞춰두는데 말이죠. 안방 쪽에서는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TV 소리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같았는데 미경이 목소리와 함께 낮은 남성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평소 미경이가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른 좀 더 밝고 활기찬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추측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학원 관련해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동료가 늦게 와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현관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복도를 걸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제가 아는 미경이의 웃음과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여성스럽고 어딘가 매혹적이기까지 한 웃음이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웃음소리였습니다. 남성 목소리도
점점 또렷하게 들렸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고 목소리 톤이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 남자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안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듣고 있는 게 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4년간 함께 산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한 답을 원했어요.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경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 같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되어 있었어요. 머리도 곱게 손질한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이 꽤 잘생겼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는 와인병과 글라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연인 같았어요. 미경이가 그 남자를 보는 눈빛이 제가 본 적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애정 어린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미경이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완전히 연애하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결혼한 지 4년 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학원 업무나 동료와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불륜 현장이었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우리 침실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틈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미경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몇 번 학원 행사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직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었죠. 이름은 뭐였더라?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아니,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배신감과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4년 동안 뭘 한 거지? 재혼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냉정함도 생겼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이혼을 경험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감정에만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더 지켜볼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고 더 보면 제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서서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들어가서 따져? 아니면 조용히 나가서 내일 다시 올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소파에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목격한 것은 명백한 불륜 현장이에요. 우리 집에서, 그것도 우리 침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재혼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배신당할 수는 없었어요. 더구나 우리 집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나가서 나중에 따져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즉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선택지를 생각해보니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폭행이라도 하게 되면 오히려 저를 고소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그냥 넘어간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를 택했어요. 즉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 이혼 때 변호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가장 좋은 증거는 경찰 신고라고 했던 말이요.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불법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이 와서 이 상황이 끝날 거라는 걸요. 그들의 미래도 제 재혼 생활도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곧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요. 이상하게도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처음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냉정한 판단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10여 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초인종 소리에 안방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가 뭔가 당황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문을 열고 경찰관 2명을 맞았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출장에서 일찍 돌아왔더니 집에 낯선 남자가 있다고, 아내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안방으로 가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니 미경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원피스를 재빨리 정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뭔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와 있는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어요. 김 선생님도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경찰이 요청한 거였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하자고 했거든요. 경비원 박 아저씨는 60대 초반의 성실한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입주민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날도 출입 기록부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 선생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가 증언해 주셨어요. 그 남자가 오늘만 3번째라고, 보통 제가 출장 간 날에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늦고 자주 와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오늘은 오후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거의 6시간 가까이 우리 집에 있었던 거죠. 이걸 학원 업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김 선생님에게 여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학원 상담차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몇 시간씩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니 말이 막혔습니다. 미경이도 변명을 시도했어요. 학원 운영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상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더구나 출입 기록을 보면 이런 만남이 몇 달 동안 계속됐던 걸로 나타났어요. 모두 제가 출장이나 야근으로 집에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박 아저씨가 한 가지 더 증언해 주셨어요. 몇 번은 그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나갈 때도 봤는데 두 사람이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너무 친밀해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이건 명백한 불륜 상황이고 신고자인 제가 원한다면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저는 즉시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더구나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 선생님과 미경이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미경이가 처음에 했던 변명들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학원 상담이라고 했지만 왜 집에서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 왜 늦은 시간까지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물어보니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집에서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휴대폰 메시지였어요.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두 사람 사이의 연인 같은 메시지들이 오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학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박 아저씨의 추가 증언도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올 때마다 미경이가 평소와 다르게 신경 써서 꾸미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작별할 때 포옹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하시더군요. 미경이는 계속 변명을 시도했어요. 그냥 친한 동료라고 상담받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 기록, 시간대, 메시지 내용, 목격담까지 모든 증거가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중간에 인정해버렸습니다. 미경이를 좋아하게 됐고 몇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상담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새롭게 해석됐어요. 미경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자주 확인했어요. 새 옷을 사는 일도 늘었고 화장품도 바꿨더군요. 당시에는 학원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기 때문에 의심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미경이와 김 선생님 사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확인됐어요. 약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대구 지사 업무로 한 달간 출장을 갔던 시기와 겹쳤어요.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4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더 속상한 건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운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이 다 됐어요. 김 선생님은 이미 집으로 갔고 미경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이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생활도 우리의 미래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이혼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님이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미경이와 김 선생님을 상대로 불륜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출입 기록과 증인까지 있으니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위자료는 각각 2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 재혼이라는 특수성,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라는 점들이 고려될 거라고 하더군요. 동시에 이혼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책 배우자인 미경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증거 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조서, 출입 기록, 박 아저씨 증언서, 휴대폰 메시지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소장을 접수했어요. 미경이와 김 선생님을 상대로 각각 2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경이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어요. 미경이는 처음에 이혼을 거부했어요.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재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김 선생님 쪽에서는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소송 대신 1,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과 상의 후에 거절했어요. 재판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기로 한 거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추가 증거들이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미경이에게 선물한 목걸이,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들, 호텔 이용 기록 등이 확인됐습니다. 6개월간의 불륜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재산분할 협상도 시작됐어요. 학원과 집, 예금 등을 합쳐서 약 3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미경이의 유책 사유 때문에 7대3 정도로 분할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있었어요.
적어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이혼 때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확신을 줬어요.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였죠.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경이와는 별거 상태를 유지했어요. 같은 집에 있기는 했지만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6개월 후 드디어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예상대로 전면 승소였습니다. 미경이와 김 선생님은 각각 2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혼도 인용됐어요.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결정됐습니다. 집과 학원, 예금 등을 합쳐서 약 2억 원을 받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잘 싸워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드디어 끝났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았어요. 미경이는 판결 후에도 한동안 재결합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도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결국 학원을 그만뒀어요.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일하기 어려워진 거죠. 미경이도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기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고 특히 그날 밤의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어요. 새 집은 조금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가구도 모두 새로 장만했습니다. 박 아저씨가 이사 전에 찾아와 주셨어요.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렇게 명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새 집에 정착하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두 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했다는 점, 억울하지 않게 마무리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과 분노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지만 그때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만 휩쓸렸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집은 안식처여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런 곳이 배신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합니다.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언젠가 다시 인연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박 아저씨께는 명절 때마다 안부를 여쭙고 있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해결을 보지 못했을 거거든요.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집은 이제 정말 안식처가 됐습니다. 아무도 배신하지 않고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 진정한 내 공간 말이에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